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권성동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이 조혜진 의원하고 비교했을 때 표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102표 가운데 81표, 무려 60표 차이가 났거든요. 이런 결과 두 분은 예측하셨습니까? 거의 뭐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표차가 날 거라고 네네. 혹시 생각하셨어요? 윤핵관이잖아요. 네네. 네, 윤 프리미엄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누구보다도 눈치 빠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난 정치적인 이제 눈치를 말씀드리는 거지 비하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력이 어디 있느냐.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 당 내외로.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모른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힘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누가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겠죠. 무슨 그렇죠.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용화대라고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애매한 거 뭐 네. 대통령 집무실이니까 네. 대통령실과 또 당의 관계를 연지 여당이 될 테니까 5월 10일부터는 그 관계를 가장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권성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들을 당내 의원들이 네,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조혜진 의원이 지금 최근까지 이제 지도부와 관련된 선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이력이나 이런 걸 봐도 이제 어떤 기반 당내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조직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모로 성적이 좋을 수는 없는 국면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직적 기반이 없더라도 이제 맥락이 갖춰지면 정치적 맥락이 갖춰지면은 그것도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 정치적 맥락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제 김태흠 의원이 나왔으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당 지도부가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이 흐름 자체가 사실 권성동 의원으로 많이 이제 분위기가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큰 틀에서 조정이 된 거잖아요. 1차적으로. 당선인 의지가 이미 투영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의원들도 대세를 따라가는 측면들이 강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앞서도 이제 수직적 당청 관계 이렇게 네.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부분을 좀 비판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종의 하명을 하면 민주당은 그냥 따라간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물론 아직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초반에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은 초반에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사선 관록이 있죠. 권성동 의원도 친구 중마고인 윤석열 당선인에게 조언도 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쓴소리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대통령실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게 국방부 청사의 이름을 어떻게 할지 지금 결정 안 해서 저도 자꾸만 이게 헤매게 되는데 청와대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결국 우리 지금 대통령 제도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고질적인 문제예요. 결국 대통령 쪽으로 권력이 수렴될 겁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어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1m 거리에서 보고 있는 거하고 어쩌다가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대통령과 친구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이는 초반에는 저는 상당히 수평적일 것이다. 네. 하지만 빠르면 6개월, 한 9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대통령 집무실 쪽에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다시 수직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초평, 후직. 초반에는 수평. 나중에는 후직, 수직이 된다. 살려서 진짜 잘 만들어요. 초평 후직.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저는 그러면 잠평 대직. 네. 잠평대직은 또 뭐예요? 네, 잠시 한순간 뭐 수평적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직적일 것이다. 잠평대직 좋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좀 기억해둬요. 다른 데 가서 써먹으면 저쪽은 되잖아요. 어때요? 잠평대직 써먹을 거예요. 이게 뭐가 매끄럽게 발음이 돼야 되는데 발음이 잘 안 돼서 좋은 조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윤핵관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를 지어준 사람이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큰 틀에서 지난 대선에도 확인했듯이 이준석 대표하고 별로 관계가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 경선이 시작되는 그런 국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광역지자체 선거에 나간 후보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대략 친윤 후보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 후보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맥이 두 가지로 지금 두 갈래로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당내에 이제 권력 구도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대통령에 가까운 쪽과 먼 쪽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에 가까운 쪽이 앞으로 이제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먼 쪽을 제압한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당의 지도적인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 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것들이 이제 그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사자성어 뭐라고 했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잠평대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알겠습니다. 잠평대직. 올해의 사자성어 될 수 있겠네요. 네.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희가 뭐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네. 기존의 어떤 학습대에 있던 일단 정치적 패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 이 서로 간에 호흡이 좀 잘 맞을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도 여야 뭐 신구 세력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데 그냥 마냥 서로 훈훈한 관계만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그러니까 행정부 권력, 대통령 권력은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데 여당이 쥐고 있는데 야당은 또 국회 권력, 의회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권력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치열한 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저는 정치적 환경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 성향이에요. 박홍근 의원도 외유 내각이라 웬만하면 또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탄탄하게 다져온 그 정치적인 관록만큼이나 네. 굽히지 않는 건 절대 안 굽혀요. 왜냐하면 나는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거예요.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권성동 의원은 누구나 알듯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유부단한 성격이 되지 못하거든요. 네. 나 이거 따져야 돼.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코란에 나오나요?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탈무드인 것 같습니다. 아, 탈모드예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퀴즈로 낼까요? 아예 탄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선물도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정답을 뭔가 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세요. 네. 네. 뭘 말씀할까요? 아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탈무드에 대해서요? 왜 그래요? 오늘 얘기가 잠평대직. 자꾸 새끼로 빠지죠. 네. 민주당하고 관계 설정,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저도 이제 예.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어쨌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데다가 박홍근 의원이 또 뭐 이른바 이제 뭐 친 이재명 계다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내에 굉장히 어떤 중심을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당내 리더십이 약간 진공상태에 가깝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이것을 뭐 양보할 거를 이렇게 화끈하게 양보해 주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좀 의문이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리더십이 뭐랄까 좀 직진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딪혀 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이게 만약에 좀 여지가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화끈하게 그냥 뭐 결정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권성동 의원이 지금까지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푼 사례는 제가 잘 이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힘겨루게 하다가 그래도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정치를 서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번 국면은 그런 국면이 아닐 것 같아서 상당 기간은 이게 어렵지 않을까 협치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또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좀 접어놓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통과를 이제 연말이 되기 전에는 어쨌든 다 처리하고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추경 문제도 당장 풀어야 되는 어떤 과제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도 어쨌든 순리대로 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원래는 이제 좀 와일드하게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데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민주당도 그냥 모든 거를 우리가
다수 의석이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건 절대 안 된다 싶은 것은 양보를 그래도 한 5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양보를 한 2개는 해야 3개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런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뒤 청취자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 네, 다 몇 감사합니다. 분이나 지금 네. 막 문자를 보내주셔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종교가 없다 보니까 네. 다 틀렸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역시 청취자분들께서 훨씬 더 네. 지혜롭고 똑똑하시죠. 최고. 네. 자, 지금 말씀하셨던 거 하고 연장선에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그렇게 민주당이 지금 선거 검증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좀 이제는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야당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 무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롭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또 지방선거를 앞두면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네. 또 일부는 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중적인 어떤 처지에 놓여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선거 검증을 하는 이유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반대를 위한 발목 잡는 형태가 되면 그건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중요한 건 국민 정서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능력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정권에 대해서 두루 역량을 발휘한 것도 인정받는 부분인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관직을 떠나고 난 이후에 4년 4개월간 김앤장이라고 하는 국내 최대 로펌에서의 고액 고문료거든요. 네. 바로 이게 어떻게 사용됐을까? 한덕수 이름값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을까?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털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인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그러니까 무사 통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은 그냥 한번 털고 보자. 어떻게든 털어서 좀 흠집내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국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항상 저는 이제 인사청문회 보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액 자문료 이야기 나오는데 왜 고액 기부 이야기는 안 나올까? 저는 기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져요. 네. 그 예전에 김동연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때 그때 기부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인사청문회가 부드럽게 파도남이었죠. 넘어갔던. 네. 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예, 김남평. 근데 또 기부를 또 잘못하면은 그게 또 뭐 세금 아끼려고 한 게 아니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게 너무 설마요. 기부 많이 했다고 네. 세금 아낀다고. 좀 좋게 봐줘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더라. 그래서 네. 네네. 인사청문회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는 뭐 기부를 할 만큼의 재력도 없어서 잘 그런 세계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인 게 이게 결론은 어쨌든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선거 검증을 할 것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그리고 역대 모든 정권이 어쨌든 초반에 인사 문제가 꼬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이 마지막까지 가는 어떤 국면까지의 이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전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마냥 이제 협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이제 첫 총리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고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최대한 어쨌든 이거를 협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런 의혹이 있어서 좀 이것은 검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좀 불가피하게 이것은 검증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정치적 매너에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메시지가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낙마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또는 임대 왕이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아직은 정황들은 있는데 의심되는 정황들은 있는데 그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지금 밝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검증을 잘 해보겠지만 그런 이제 우려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이 정도의 이제 좀 온도 조절을 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필요한데 지금은 시작부터 좀 너무 강경한 것 같아요. 태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뭐 반대만 하고 뭐 이렇게 새 정부가 하는 일들을 다 가로막기만 하겠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변하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은 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화만 내다 보면은 그럼요. 별로 안 무서워지는 거.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네. 부드럽게 하다가 나중에 탁 이렇게 뭔가를 그럼요. 꺼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또 그게 우리 김민하 시사회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칼집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네. 빼지 마세요. 오늘 또 유난히 또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 얘기 나온 김에 저희 청취자 8356님께서요. KBS 라디오는 지난주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시사회는 처음 듣습니다. 시사에 관심이 많아 심야에 드문 시사방송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자주 만나는 김민하 평론가님, 낮에 유지태를 미셨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유지태를 기억해 주시네요. 네. 9193님, 김핵관, 배종찬, 김민하님, 0155는 전화 꼭 받으세요. 예. 김핵관이라는 게 네. 김성환 핵심 관계자를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금방 눈치채셨어요. 인정합니다. 네. 근데 유지태는 유지된다 지방선거 태도 뭐 이런 것에 조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0155 전화 오는 거 저희 청취율 조사 전화 꼭 받으셔서 그럼요. 김성환의 시사에 들은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도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보죠.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얘기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얘기 꺼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벌써부터 지금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또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이제 수사나 이런 것들이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이거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근데 또 윤석열 당선인이나 그 검찰 쪽에서 볼 때는 아니 이거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를 지금 뭐 그 공격하는 거 실효성도 없는 걸 지금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면이 저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검수완박이라는 게 어쨌든 그게 이제 뭐 실효적인 것이냐 맞는 뭐 어떤 뭐 대안인 것이냐 논란은 많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개혁 의제의 하나인 거지 않습니까? 네.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혁은 개혁 그 자체로 대의에 따르는 어떤 논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게 마치 이제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뭐 검찰의 권력을 뺏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시점과 그러한 이제 정국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정치에 이제 투신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검수완박이 추진돼 가지고 부패 완판이 돼 가지고 그게 문제다라고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이 이 카드를 꺼내 들어서 이제 밀어붙이는 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국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법사위 이제 사보임 문제나 이런 것이 다 막 겹치면서 네. 그런 상황을 조성해 가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뭔가 민주당이 변화와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이게 그 반대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해하는 얘기를 여전히 고집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이냐. 저는 후자에 가깝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데 네. 근데 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검이 입장을 내고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해버리면은 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도 예를 들면 속도 조절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강원 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검찰이 왜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반발을 해야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을 텐데 네. 오히려 당선인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한 발 물러서 갖고 빠져버렸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나는 민생에 대해서만 신경 쓸 것이고 검사는 그만둔 지 오래돼가지고 난 잘 모르겠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검찰하고 민주당이 싸우는 그림을 검찰 스스로가 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함정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둘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함정에 빠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쟁화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쟁화되면은 결국 국민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길은 없이 다시 서초동과 광화문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건 영리하지 않은 방법인 거예요. 검찰개혁은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검찰개혁은 누구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검찰개혁이 뭐냐면 검찰이 국민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이제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검찰개혁의 근본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정치적인 대결 구도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여론을 얻으면서 법 제도, 검찰개혁 수순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듣고 계십니다. 뉴스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록을 이제 마감을, 민주당은 뭐 연장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네.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감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인물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거감 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정당 지지율이 출마된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뭔가. 그리고 지금 선거를 지배하는 구도가 어떻게 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근데 지금 강원도와 충북에는 출마 희망자가 없다. 그 이야기는 강원 지역도 안보 바람이 세게 불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더 많은 득표를 했고 충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뜻 희망자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선거 구도상으로 보면은 이 임기가 시작되고 난 불과 20여일 만에 그렇죠.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 안정 쪽에 조금이라도 더 힘이 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출마 희망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넘쳐나는 반면에 이런 저반의 선거 환경, 특히 이제 구도를 따진다면 강원도나 충북에는 희망자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아마 김민하 평론가도 큰 이견은 없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네. 만약에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늘 좀 작심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분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특정인들이 막 특정되는 듯한 연상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이제 유권자들과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하는 이 얘기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 정치라는 게 또 만약에 박지원 위원장이 아니고 다른 이제 지도자급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이제 했다고 하면은 난리 났죠. 난리 나고 뭐 중리산이 뭐 했을 텐데 예.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주 직업적인 어떤 정치인으로 이제 지금 이제 커리어를 시작한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외부 영이 비슷하게 이제 온 분인데다가 젊은 이제 인재이다 보니까 지금 뭐 그렇게까지 뭐 나를 세워가지고 뭐 싸우겠다고 하는 분위기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도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 범주에 들어가는 어떤 인물들이 별 반응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정도로 보면은 사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그게 사실은 좀 별로 이렇게 이 뭐랄까요?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민주당이 스스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지적이 된 대상이 된 어떤 그 후보들더러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를 당의 어떤 혁신과 개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뭐 당내 기구라든지 또는 뭐 어떤 제도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흐름이나 이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출마한 후보들이 여러 가지 뭐 흠이 있지만 이런 어떤 개혁 의제들을 받아들어서 내가 한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것들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런 좀 당 차원의 어떤 전략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저는 뭐 지켜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네. 비대위가 지금 뭐 사실상 당의 최고기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좀 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네. 할 말을 하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민주당의 상황을 좀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책임론. 그러면 당 지도부만 책임이 있고 당 지도부 이외의 사람들은 책임이 없을까? 당 지도부가 당연히 많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던 것이 후보자들이 잘해서
압승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60, 70%였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대통령 지지율의 반사 이익을 여당 후보들이 다 가져갔던 거예요. 지방선거 때 네. 남북관계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민주당이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예. 저는 그러면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우수수 나와야죠. 그런데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의 말이 저는 100번 옳습니다. 네. 그런데 책임론을 따질 때 한 명만 책임지면 다 해결될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안론인데 예. 그래서 저는 대안 후보를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진 후보, 청년 후보, 여성 후보. 네. 그런데 지방선거라는 게 뭡니까? 현역 프리미엄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다수의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역들인데 그들 보고 다 물러나라? 그러면은 그들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뭐냐? 해결론은 뭐냐? 대체할 후보가 있다면 대체할 후보를 빨리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또한 안 된다면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총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네네. 지금부터라도 박지원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국회의원을 갈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죠. 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또 선거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김남편 의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네.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후보 경쟁력이 없을 경우에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20% 그러니까 한 3개 지역 정도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 지역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민하 변호사? 저는 아까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안이 그럼 누구냐의 얘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논의인 거죠, 결국은. 예. 그리고 지금 후보가 지금 공천 신청을 안 한 데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네. 뭐 불가피하게 어쨌든 전략 공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서울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남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근데 대안이라고 말할 만한 인물이 사실상 없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을 이제 데리고 올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 수단과 방법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물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가장 안 좋은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가장 안 좋은 그림은 각자 할 말 하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그대로 가더라도 뭔가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민주당이 뭘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네.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는 10일 출마 결심을 한 배경을 설명하는 간담회까지 열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가서 만약에 지금 여론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압도적으로 뭔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직은 오세훈 시장이 나가는 거잖아. 다시. 네. 근데 붙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뭐 지지율이 나온다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아마 다른 얘기가 없을 텐데 지금 그 정도까지 안 나오니까 또 계속 대안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다른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입했을 때 오세훈 시장을 앞서거나 오세훈 시장과 거의 버금가는 지지율이 나올 거냐. 그런 인물도 없어요.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이야기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가상 대결에 대입해 넣으면 오세훈 시장 지지율보다 높거나 거의 대등하게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서울은 선거 사후 영향이 작동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부동산도 그렇고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31만 표를 더 얻었던 곳이 서울이기도 하고 또 현직인 오세훈 시장의 프리미엄도 있거든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이게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전략 공천을 서울에 하려면 그럼 대안 후보가 누구냐. 박영선 전 장관일까? 박주민 의원일까? 누굴까?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우상호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도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최재성 전 의원도 저는 정의한테 선언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도전하라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서 경선 과정부터 흥행으로 조금씩 더 뭐 이 불씨를 살려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경쟁자가 더 나가고 외부에서도 데려오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역동적으로 뭔가를 만들다 보면은 국민적 관심을 좀 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자 그냥 적당히 중간에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뭐 네.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사람이 많다고 그게 잘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뭘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뚜렷하게 있어야 중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또 말씀하신 조건들도 있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평가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보여준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뭘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최대 관심을 끌었던 게
있어요. 네.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어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공개할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른바 박근혜식 정치가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박심 영향력이 대구에서 어느 정도로 선거 영향력이 나올 줄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영향력을 무시는 못할 거예요. 예. 상징적인 영향력, 상징적인 효과 이른바 박심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대구 경선에서의 당원에 대한 영향력이겠죠. 예. 그러니까 대구 시민에까지 압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당원들 우리가 보면 지금 경기지사 선거도 당원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난 대선을 보면은 민심에서 이겼던 홍준표 의원이 당심에서는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저는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까지 당신만으로 충분히 이 홍준표 의원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일까 유영하 변호사가 그러기는 또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달성군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 쪽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을 압도할 영향력에 미치지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이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동영상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하셨는데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것이다라고는 생각했는데 이거 굉장히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 그리고 경북에 있는 어떤 유권자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나름대로 짠한 감정도 있고 뭐 하겠지만 어쨌든 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상이 유영하 변호사인 거에 대해서 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기간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 뭔가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얘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근혜식 정치라는 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영향력이 제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추이를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분당 경기도 성남 분당을 지역구 의원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에 출마한다 이런 설이 계속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당을 지역에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빨리 등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체로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보면은 노 허니문 여야 간의 신구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방선거는 절대 미래 권력 그러니까 2024년에 있을 총선이나 그다음에 대선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대선 2차전 대선 연장전이거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런 선거 구도가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밀리는 구도인 경우에는 이재명 상임 고문이거든요. 네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원 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꾸준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입문 경로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도 이야기 나고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검찰 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 칼 것이 이재명 상임 고문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도 원내 진입이 필요하다라는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에 이런 식으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대의 명분이 있어서 그게 당을 구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든 본인의 뭔가를 관철시킬 뭔가가 있어서든 내가 꼭 이번 기회에 보궐선거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돼야만 하겠다. 네. 설명돼야 되는데 그 설명되는 방식이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라는 맥락으로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뭔가 차기 대선에서 유리해질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만 막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보궐선거 어디 나가는 거냐에 대해서도 성남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인천 계양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시흥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아무데나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만 선거를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고약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분명한 대의 명분을 제시하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재명 상임 고문이 분당에 출마하는 것이 개인의 이야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성남이라는 것이 결국 대장동하고 또 연결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상징적인 곳이 돼버렸죠. 또 민주당에도 상당히 네.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미래 권력으로서 다음 대선에 나올 때도 성남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또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곳 뭐 언급한 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상임 고문은 한 곳도 얘기한 적이 그렇죠. 없어요. 네. 다들 주변 계속 사람들이 소리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설로 나오는 얘기를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조금 예측해보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청취자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8897님. 시사회도 정치 시류에 흐르지 말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논평 바랍니다. 좋은 소리 하는 문자만 소개하지 말고 쓴소리도 소개 바랍니다. 이런 좋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자가 쓴소리네요. 네. 네. 6851님. 우이님. 오늘도 배수장님 김평론가님의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이는 금요일 뉴스와 외전을 들으며 한 주의 시사를 정리하니 너무 좋네요. 0155는 청취율 조사 전화 꼭 받습니다. 다음 주도 파이팅 해주세요. 김성환의 이사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계속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뉴스와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